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은 아주 많이 예민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좀 하려고 해요. 화장품 살 때 EWG 그린 등급, 오가닉, 클린 뷰티가 기준인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일단 오늘 영상에 나가면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이나 혹은 이런 내용으로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의 악플이 달릴 거라고 생각해요. 상관없습니다. 공격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고요. 구루미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팩트를 알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악플까지 달 분들까지 고려해서 만든 영상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반박 댓글은 언제든 환영이고요. 단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혼선을 주는 악플은 이번 영상에선 제 사비를 들여서 찾아낼 거예요. 돈 들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명확히 반박할 내용을 가지고 나오셔야 할 거예요. 이제 연구원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오늘 내용은 제조사가 아닌 원료사의 연구원 분들과의 인터뷰로 좀 오랜 기간 준비한 영상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상품기획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올해 제 세럼을 만들겠다고 원료를 구입해서 진행하다가 연구원 분들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이고, 여러 차례 충격에 고민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힘들겠지만 말하자. 유튜브에서 이런 거를 제가 다루는 게 사실 저도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전성분의 그 파란 등급, 그러니까 빨간 등급 하나도 나오면 안 사. 이게 뷰티 바이블이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조금은 먹을 거 생각하고 좀 한 번은 진행해 보는 것도 그런 이론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누구라도 팩트는 전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이 내용들이 완전히 금지초문의 내용들도 아니에요. 뷰티 업계나 화장품 성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요. 말 줄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EWG부터 안전한 등급 이미지의 대명사가 되어 있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성이에요. EWG 그린 등급은 독성과는 별개예요. 독성도 나옵니다. 중금속 잔류농약 같은. 연구원 분들은 읽어드릴게요. EWG만 믿다 장기간 사용 시 피부의 독성이 장기 누적되면서 여드름, 아토피 증가 등 각종 피부 트러블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하세요. EWG는 국가공인기관이 아니에요. 국내로 넘어오면서 국제기관인 것처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식약처에서도 EWG로 제품을 홍보하는 건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그 그린 등급으로 홍보를 하는 게 소비자 기만행위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올해 초에 나왔던 얘기예요. 수시로 옐로우에서 그린으로 이렇게 등급이 자주 바뀌는 게 EWG 등급이라 별 의미가 없는 건데 말이죠. 그린 등급으로만 제품을 만든다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제품 올 그린이야 말할 수 있어요. 단 독성과는 별개이니 올 그린 등급이라고 해서 독성 없이 안전하다라고 굳게 믿는 건 장기전 안정성 보장 무입니다. 전성분 확인하는 어플 있죠. 제가 줄여서 전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전어. 저도 전어를 봅니다. 왜? 이 제품에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보려고. 전어상에 이 제품이 올 파란 등급인지 빨간 등급이 한두 개라도 있는지 이걸 보는 기준은 아닙니다. 전어의 파란 등급, 빨간 등급이 몇 개 이런 걸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게 기준이 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전어 역시 독성 체크는 불가한 게 팩트. 요즘 국내에서 천연 원료를 안 쓰는 화장품들이 진짜 거의 없죠. 무슨 추출물 진짜 대부분 들어가 있잖아요. 천연 원료에서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같은 독성이 검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전어에서 그냥 흔하게 병풀 추출물이에요. 브랜드마다 사용하는 병풀 추출물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병풀 추출물은 독성이 있고 어떤 병풀 추출물은 독성이 없어요. 근데 전어에선 병풀 추출물이니까 모두 파란 등급.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 없다 보니 또 뭐 알러지 유발 주의 성분, 피부 타입별 주의 성분도 있죠. 피부에 따라 케바케고요. 또 그 성분이 몇 프로 함량이냐, 성분끼리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피부 반응은 다 다르게 나옵니다. 들어갔다고 무조건 모공을 막고 무조건 여드름을 유발하고 무조건 알러지를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또한 너무 맹신한다면 자신에게 진짜 잘 맞는 제품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저라면 전어는 저도 특정 성분에 알러지가 있거든요. 뭔가 제품을 사기 전에 그냥 좋은 습관처럼 이 저널 들어가서 무슨 성분이 있는지는 확인을 하는 거죠. 전성분을 확인하는 건 매우 건강한 습관입니다. 단 파란 등급, 빨간 등급이 무조건 제품을 구매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자, 여기서 천연 원료에 웬 독성 하실 텐데, 방금 예를 들은 병풀,
무조건 국산이 아니에요. 뭐 제주도산 최고 등급의 병풀도 있지만 단가가 매우 싼 중국산도 있어요. 문제는 수입 제품은 들여올 때 약품 처리를 해서 들여오는데 이걸로 병풀 화장품이 만들어지면 잔류 농약 같은 독성이 나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 이상 단가를 낮추려고 수입 병풀을 사용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자, 연구원분께서는 완제품에서 독성이 기준치 이하면 패스 출시가 된다고 하세요. 장기 사용 시 체내 누적 가능, 최악으로는 장기 손상도 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독성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내가 쓰는 원료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브랜드들도 많아요. 왜냐면 원료부터 하나하나 체크하고 직접 수급해서 진행하는 브랜드들이 많지 않거든요.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제조사에서 내용물을 이제 브랜드에 영업을 하죠. 이번 이 제형 내용물 너무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럼 내용물이 마음에 들면 브랜드에선 그걸 좀 다듬어서 본인들의 용기에 이렇게 충진을 해서 라벨을 붙여서 팝니다. 그러다 보니 뭐 예를 들어 천연 원료를 사용함에도 따로 들은 얘기가 없는데 독성이 들어있겠어? 그러니까 의심조차 못하는 곳들도 많고 아예 천연 원료에서 독성이 나올 수 있다 자체를 모르는 곳들도 많아요. 적어도 천연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고 계신다면 우리도 확인해 볼까 하는 곳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제품은 독성 테스트 완료하였음 이것만 상세 페이지에 기재가 돼도 소비자는 훨씬 맘 편히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뭐 지금 상황에선 원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저도 제 세럼 때문에 원료사를 계속 방문하면서 독성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본 거거든요. 잔류농약 수백 종, 중금속 검사 같은 이런 독성 관련 테스트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아, 이거 무조건 의무화 돼야겠구나.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많은 제품들에서 독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알게 된 건 전 원료 사면 다 이렇게 독성 테스트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들도 있고 이제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 그리고 타 브랜드 제품들 독성 테스트 했다면서요? 라고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지난 기초 루틴 영상에서 언뜻 말씀을 드려서 제가 9개의 브랜드에서 총 10개의 병풀과 어성초 화장품 독성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중 6개 제품에서 독성이 검출됐어요. 정확히는 믹순 제품 4가지 포함해서 10개 브랜드에서 14개 제품이었는데 믹순은 원래 독성 테스트가 예전부터 의무였던 브랜드라 일단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고요. 독성이 검출된 6개 제품들 모두 피부 진정용으로 마케팅이 되고 있는 제품들이고 저너나 유튜브에서도 평가가 좋은 제품들이에요. 독성이 체내엔 축적되지만 피부엔 바로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느 브랜드의 무슨 제품인지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영상이 나가면 최소 독성 테스트를 하거나 내용물이라도 바꾸시지 않을까. 아이한테 발라줄 수 있는 걸 나도 발라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라면 아이들 제품들조차 독성에서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클린뷰티, 오가닉, 비건이 답이냐? 먼저 클린뷰티 역시 독성이 걸러지는 건 아닙니다. 이 또한 안전하다라는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연구원분들도 기준이 아직까지 모호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오가닉 성분 역시 독성 테스트 결과 독성이 나오는 제품들이 있다고 좀 많다고 하십니다. 오가닉이라고 독성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비건은 윤리적 시선으로만 봤을 땐 너무 좋죠. 연구원분들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비건이 너무 대세다 보니 인증기관이 너무 많고 국내에만 3군데인데 기준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역시나 모호한 부분들이 계속 보인다.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조카에게 화장품을 골라줄 때 클린뷰티, 오가닉, 비건 역시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중요한 등급. 제가 성분 등급이 중요하다는 말을 진짜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전성분상에선 확인되지 않는 게 등급이죠. 자, 히알루론산이 요만한 키로에 5만원짜리가 있고 500만원짜리가 있어요. 표기는 똑같이 히알루론산이지만 효능도 같을까요? 등급 하나로 피부 결과 달라집니다. 솔직히 높은 등급이 비싼 만큼 더 퓨어하고 효과가 더 좋은 게 맞아요. 그래서 더 비싼 거고.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알면서도 정말 짜증이 났던 게 자, 제일 비싼 양질의 병풀을 사다 고주파로 저온에서 그것도 며칠을 애지중지 우려내서 원료를 만드는데 어디는 저가 수입산 사다가 몇 시간만 팔팔 끓여 유효성분 하나도 없는 병풀 추출물을 만들어도 표기는 똑같이 병풀 추출물. 근데 이렇게 싸게 만들어도 마케팅을 막 비싼 거를 해서 더 비싸게 더 많이 파시죠. 심지어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들조차 지키지 않는 부분에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가령 임상용은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받고 심사를 받고 통과를 한 다음에 판매용은 다시 만들어요. 물론 양심적이고 훌륭한 브랜드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 기준이 없다는 거. 자, 마지막 끊임없는 논란이죠. 파라벤. 연구원분들은 정말 일부의 데이터들로만 확대 해석된 성분이라고 하세요. 심지어 연구원분들 사이에선 파라벤이 가장 안전한 방부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거는 또 어디에는 안 좋고요,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붙을 것 같은데, 제 말의 요는 이거예요.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이 무조건 안전, 이게 아니라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이 믿고 거르는 성분이 되어버렸고, 이미지가. 이런 대체한 타 방부제들이 체내에 축적되었을 때 더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분들은 우려를 표하시는 거죠. 파라벤과 페녹시가 제품 구매를 하지 말아야지 라는 조건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 파라벤은요, 이미 우린 섭취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파라벤이 함유된 경우가 많거든요. 음식엔 정확히 이름이 파라옥시 안식 향산 메틸이란 이름으로 이제 메틸 파라벤이 쓰이고 있고요. 미국에선 거의 모든 음식에 0.1%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 먹는 과채소, 음료, 식초, 간장, 소스, 잼 이런 등에 함유되어 있어요. 가령 수입 허브티 많이 드시죠? 허브 보관으로도 메틸 파라벤을 많이 쓰고요. 파라벤이나 페녹시에탄올을 대체하는 헥산디올, 방부력을 잡을 때 파라벤은 0.2%, 물이 덜 들어간 제품은 0.1%여도 잡히고 페녹시에탄올은 1%면 잡히는데 헥산디올은 2.5%에서 3%까지 올려도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대체 방부제를 피부에 바르는 게 덜 자극적일까요? 실제로 패드에 이 세 가지를 묻혀서 피부에 직접 붙이기만 해도 헥산디올이 가장 자극적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느낀다고. 그래서 연구원분들은 헥산디올 쓴 화장품은 본인들 아이에겐 절대 쓰지 않는다고. 자료를 알려드리면 그냥 이거 읽어드릴게요. 페녹시에탄올 같은 경우 프랑스 ANSM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제한사항이 3세 미만 영유아의 기저귀, 티슈에 페녹시에탄올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란 내용이 있고 2016년 SCCS에서 화장품 방부제로는 최대 농도 1%로 사용될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의 안정성에 관한 자료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요즘 영문 자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부 효과란 건 무조건 필요해요. 썩는 게 더 위험한 거니까. 파라벤과 페녹시가 방부 효과 면에선 안전한 게 맞고 피부 자극은 헥산디올이 더 높으니 방부제가 페녹시냐 파라벤이냐를 믿고 거르는 거는 이제는 그만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연구원 분들의 의견까지 하면 팩트죠. 그럼 난 어떻게 화장품을 고르란 말이냐 아마 보시면서 계속 외치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국내 현 시스템상 명확한 솔루션을 드리는 건 아직까진 불가해요. 그나마 드릴 수 있는 어려운 방법과 쉬운 방법은, 일단 어려운 방법 경우 에코바디스 같은 윤리 경영 인증을 받은 곳에서 만든 원료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안전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쉬운 방법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 그나마 안전한 편이라고 하세요. 이 부분도 솔직히 페이크를 쓰자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회사의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나중에 밝혀지면 더 일이 커지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로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곳들은 거의 없어서 그나마 이 기준을 보는 것과 연구원분들의 제안은 팔 안쪽 패치 테스트. 개인 패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희도 보통 많이 하는 게 요거 팔 안쪽에다가 요만하게 붙여가지고 그냥 한우 정도 지나고 나서 자극이 빨갛게 올라오는지를 보통 많이 보거든요. 저도 세럼이든 크림이든 부직포 화장솜에 붙여서 가끔 테스트를 하거든요. 단 사람에 따라 이 피부 부위에 따라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은 비슷한데 적어도 팔 안쪽에서 이상이 난다는 건 얼굴은 일단 쓰면 안 된다는 거, 본인에게 안 맞는다는 거. 연구원분들의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화장품은 개인차가 크다. 아이 둘 키우는 연구원분도 화장품을 잘 골라서 두 아이에게 쓰게 했는데 첫째에겐 잘 맞는 게 둘째에겐 안 맞는 경우도 많다고. 보존제도 누군 이게 자극이 없고 누군 이게 자극이 없고. 그래서 저자극 임상 완료가 된 제품 중 팔 안쪽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고 딱히 문제가 없다면 피부에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되 하루 이틀 만에 결론을 낼 수 없는 게 피부 컨디션이 그날그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테스트를 해보셔라. 가장 좋은 방법은 브랜드에서 알아서 독성 테스트를 해서 출시를 해주시는 거겠죠.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윤리 경영에 관련된 인증은 이제 고객들이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이건 제가 기업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부탁드리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영상의 끝에 완벽한 솔루션을 드렸으면 더 나은 영상이 되었겠지만 솔루션이 없다고 모르고 사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눈으로 보이는 전성분만 파는 게 답은 아니니까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루미님들은 하나라도 더 명확한 팩트를 알고 더 똑똑한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처음에 이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말해야겠다고 정리를 할 때 연구원분들이 유튜브로 너무 선빵 아니냐고 그런 뷰티 유튜버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잘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잘 오히려 좀 더 비난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그건 알아서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군가는 한 번쯤은 해야 할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각종 기관이나 브랜드에 잘 보이려고만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영상을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맞아요. 저처럼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이제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끊길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죠. 왜냐면 이걸로 저한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브랜드들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오늘 영상으로 확인 전화량이 많아지고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는 곳들이 있을 거에 그거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고요. 대신 당당한 제품이라면 브랜드 좋은 이미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자랑스러운 K-뷰티 아닙니까? 더 빨리 개선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조차를 몰랐던 브랜드들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고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윤리적인 문제죠. 너무 욕하지 말아주시고요. 응원글 남겨주시면 더 힘내서 구루미님들께 도움될 영상들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긴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